지난 이야기 1954년 일본 스크린에 두 존재가 나타났다. 하나는 인류의 희망을 품은 기계소년 아통, 다른 하나는 핵의 분노를 안고 폐허 속에서 깨어난 괴수 고지라. 빛과 어둠, 과거와 미래가 그렇게 스크린 위에서 맞섰다. 같은 시대, 같은 땅에서 태어났지만 그들의 얼굴은 서로 달랐던 것이다. 원자력의 선과 악이 어디 있겠냐마는 그럼에도 일본 사회는 굳이 그 힘을 희망과 공포로 나누려 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단 하나. 지금의 일본과 미래의 번영을 그 핍복자들의 고통과 희생 위에 세우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이었다. 비폭의 아픈 기억을 일본의 발전을 이룬 숭고한 희생으로 치환해버림으로써 스스로 저지른 침략 전쟁의 과오를 감추고 싶었던 것이다. 그들은 과거부터 이와 같은 술책을 자주 써먹어왔는데, 특히 야스쿠니 신사에서 불타오른 전쟁 영령들의 숭고함을 내세우고 가미카제 파일럿들의 최후를 신성시했으며 가이텐 특공대의 희생을 영웅담으로 포장했다. 그들의 군부가 전쟁의 참혹함을 감추고 국가 전체를 광기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서사는 오늘날 원자력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무대 위에 올랐다. 똑같은 이야기, 다른 얼굴의 가면을 쓴 채. 과거 일제군부가 전쟁 특수를 발판 삼아 정권에 장악했듯 전후 일본의 권력자들 역시 비슷한 방식으로 권력을 손에 넣습니다. 때마침 한반도에서 6.25 전쟁이 발발했고 그에 맞물려 자민당이 탄생했으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고도 경제 성장의 시대도 함께 열리게 되죠. 그 결과 1955년부터 1973년까지 이어진 18년의 고도 경제 성장기 동안 대다수의 일본인은 평화적 원자력이 자신들에게 번영과 풍요를 가져다 줄 거라 믿었어요. 사실 이는 권력자들이 그렇게 믿게 만든 거죠. 1950년대 중반, 나카소네 야스히로와 쇼리키 마스타로, 정치와 언론에 넘나들던 이 두 인물이 원자력 개발에 조석을 놓자 정부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법률을 제정하고 사업을 집행하며 국가 차원의 원자력 시대를 준비한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원자력 기본법이죠. 이 법은 단순한 제도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일본 원자력 정책의 나침반이자 방향성이었어요. 그리고 그 방향은 다름 아닌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정확히 일치했죠. 법 조문은 이렇게 명시합니다. 원자력의 연구, 개발 및 이용은 평화의 목적에 한정하며 안전의 확보를 취지로 하여 민주적인 운영 아래 자주적으로 이를 수행하고 그 성과를 국민에게 공개한다. 이 조항을 통해 민주, 자주, 공개, 이른바 원자력 3원칙이 명확히 제시되었어요. 동시에 원자력을 군사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법적으로 명백히 금지했죠. 그 밖에도 이 법은 핵물질의 관리, 원자로 건설 규제, 방사선 피해의 방지와 보상, 그리고 원자력위원회와 개발기구의 설치까지 폭넓고 촘촘한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요. 그리하여 1956년 새해 첫날, 원자력위원회는 무려 총리부 산하의 부속기관으로 정식 출범하게 됩니다. 당연하게도 원자력위원회의 초대위원장 자리는 쇼리키 마스타로가 차지합니다. 그간 CIA와 협력하여 원자력 평화 이용을 홍보하는 각종 미디어 이벤트를 주도한 공로가 드디어 공식적인 자리로 보상받은 셈이죠. 이후 그는 일본 원자력의 아버지로 불리게 되는데요. 하지만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그는 진심으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의 진짜 목표는 오직 하나, 총리 대신의 자리에 오르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는 원자력을 자신의 정치적 구심점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취임 직후 그는 이렇게 선언했죠. 원자로를 외국에서 구입해오는 한이 있더라도 5년 이내에 실용적인 원자로 발전소를 건설하겠다.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내 대중의 주목을 한몸에 받겠다는 전략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일본 최초의 노벨상 수상자인 유카와 히데키를 전격 영입해요. 하지만 뜻밖에도 유카와는 쇼리키의 발목을 붙였습니다. 동력협정 체결이나 동력로 도입 같은 결정은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의 미래에 장기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 그러므로 신중에 신중을 기해 판단해야 한다. 다른 것도 아닌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기초 연구도 없이 번갯불에 콩 볶듯 서둘렀다간 언젠가 엄청난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며 사의를 표명한 거예요. 지극히 상식적인 경고였죠. 하지만 이는 쇼리키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조직이든 천년만년 기다려주는 곳은 없으니까요. 하물며 정부 조직이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겠죠. 세상에 어느 나라 국민이 자기 세금 루팡하는 공무원을 좋아하겠습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시작한 사업의 결실을 남에게 넘겨줄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야 그 다음 정권도 자신들의 몫이 될 테니까요. 그러니 유카와의 경고가 아무리 타당했을지라도
그의 목소리는 권력의 귀에 닿지 않았죠. 현실적으로 당시 일본에게 필요한 건 유카와 같은 양심 있는 연구자가 아닌 쇼리키 같은 수완 좋은 사업가였던 겁니다. 결국 유카와는 재임 1년이 조금 지나 끝내 자리에서 물러나고 말아요. 한편 쇼리키는 과학기술청이 신설되자 그곳의 초대 장관직을 겸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뒤 기시 노부스키가 총리에 오르자 쇼리키는 국가공안위원장, 과학기술청 장관, 원자력위원장을 모두 겸직하며 경찰청까지 장악하는 데 성공하죠. 회방꾼마저 사라지자 쇼리키의 원자로 건설 계획은 말 그대로 일사천리로 진행됩니다. 우선 원활한 원자력 개발을 위해 이바라키현 토카이무라를 연구단지로 선정하고 그곳에 일본 원자력 연구소와 일본 최초의 상업용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동시에 추진하죠. 이후 동력 실험부터 완공, 첫 발전까지 걸린 시간은 단 10년. 불과 10년 전만 해도 석탄으로 흘러가던 나라가 느닷없이 상업용 원자력 발전의 시대로 접어든 겁니다. 물론 처음부터 석탄이 공급하던 모든 에너지를 대체한 건 아니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실제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 1960년 통상산업성 산하자문기구인 산업합리화심의회 내에 원자력 산업부회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 원자력 산업부회는 원자력 발전 개발의 장기 전망과 원자력 산업의 육성이라는 보고서를 제출하죠. 이를 근거로 통상산업성은 이듬해부터 원자력 발전의 기술 및 경제성 조사, 원자로와 동기구의 국산화 체제 정비 및 추진, 발전소 건설의 적지 선정과 주변지대 정비 등 원자력 산업 육성과 진흥을 위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요. 1965년 6월에는 일본의회가 종합에너지조사회 설치법을 통과시켰는데요. 이 법에 따라 종합에너지조사회 내에는 종합부회, 석유부회, 석탄부회, 그리고 원자력부회가 설치됩니다. 이는 원자력이 이제 석탄, 석유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국가에너지 정책의 핵심 축으로 떠올랐다는 뜻이었죠. 그리고 1960년대 후반 일본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은 본격적인 궤도에 오릅니다. 스루가 원자력 발전소를 시작으로 후쿠시마, 미야마, 겐카이, 오나가와 하마오카 등등 전국 각지에 원전이 들어서요. 미국이 그토록 원하고 바라던 자국 기술 중심의 일본형 원자력 발전 체제, 그 구도가 마침내 완성된 순간이었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 피날레를 장식한 사건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오사카 만국박람회였습니다. 오사카 만국박람회, 동아시아 최초의 세계 박람회 기구, 공인 박람회이자 등록 박람회죠. 만박은 일본인들에게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닌 행사였는데요. 1964년 도쿄올림픽과 더불어 일본이 국가 재건에 성공했고 선진국의 문턱을 넘었다는 사실을 대내외에 천명한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약 6,500만 명의 관람객이 다녀가는 대성공을 거두며 전범국이자 피폭국이라는 오명을 씻어낼 만큼 국민들에게 엄청난 자부심을 안겨줬죠. 오죽하면 지금도 이 시기는 일본 기성세대에게 가장 좋았던 시절로 기억되고 있어요. 짱구는 못 말려, 20세기 소년, 아즈만가 대왕 등 그땐 아직 너무 어려 제대로 떠올리지 못할 작가들조차 만박을 소재로 한 작품을 그렸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2025년 바로 지금 그 오사카에서 55년 만에 또다시 만국박람회가 열리고 있죠. 자, 그런데 제가 이 대단한 박람회를 굳이 언급한 이유는요. 당시 이 행사가 IMX를 세계 최초로 선보인 최첨단 기술의 축제였던 것도 맞지만 그보다 중요한 게 따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건 바로 박람회장을 환하게 밝혔던 전력, 그 전기가 스루가 원전과 미야마 원전에서 보내온 원자력의 빛이었다는 사실이죠. 인류의 진보와 조화, 이 거대한 주제에 걸맞게 원자력은 국가적으로 기념해야 할 축복이자 미래를 전시하는 이 이벤트의 숨은 주역이었던 거예요. 여론도 그 분위기를 고스란히 반영했죠. 1968년 총리부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 국민 생활 향상에 기여한다는 응답은 무려 68%, 반대로 그렇지 않다고 답한 사람은 단 2%에 불과했어요. 또 화력, 수력, 원자력의 세 가지 발전 가운데 금후 10년 혹은 20년 안에 가장 급속히 증가할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엔 무려 55%가 원자력이라고 답했습니다. 아직 만박이 열리기도 전부터 국민 다수가 미래는 원자력에 있다고 믿고 있었던 거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원수폭 반대 운동도 좀처럼 기세를 펴지 못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정파에 따라 사분오열된 것이 결정적인 한계였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당초 출발선에 있었죠. 예를 들어 1955년에 열린 제1차 원수폭 금지 세계대회 선언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본 대회는 원수폭 금지가 반드시 실현되어 원자전쟁을 기도하는 힘을 깨부수고
그 원자력을 인류의 행복과 번영을 위해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시 말해 출발선에서부터 원자력에 대한 신뢰와 기대가 운동 내부에 뿌리박혀 있었던 거예요. 이 또한 쇼리키의 대중선동이 만들어낸 결과였죠. 원수폭 반대 운동의 지지자들조차 이미 그의 메시지에 물들어 아이젠하워의 평화를 위한 원자력을 기점으로 원자력 평화 이용 박람회를 거치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기대를 집단적으로 내면화해버린 겁니다. 전후 일본인들의 집화의식 속에서 원자력은 거의 절대선처럼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분위기는 1960년대에도 계속되었고요. 간혹 반핵운동 내부에서 반원전을 외치는 목소리도 나오긴 했지만 시대의 대세를 흔들기엔 역부족이었죠. 그래서 실제로 문제가 터졌을 때 제대로 된 공론화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른바 반원전 운동이 본격화된 건 만박이 끝나고도 수년이 지난 뒤였죠. 예컨대 1973년 원전의 안전성을 문제 삼아 에이메현 이카타 원전의 건설 중지를 요구하는 소송이 제기됐고, 이어 도카이무라 제2원자력발전소와 후쿠시마 제2원자력발전소에 대해서도 유사한 소송이 잇따랐습니다. 이듬해인 1974년 원자력선 무스에서 방사능 유출 사고가 발생하며 일본인들은 20년 전에 제오 후쿠르마류의 악몽을 떠올린 적도 있었죠. 분명 이 일련의 사건들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처음으로 자성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어디까지나 지역 주민의 저항에 머물렀을 뿐 전국적인 사회운동으로 번지지는 못하고 맙니다. 그러나 의뢰그랬듯 그들이 자랑한 신화는 허약하기 그지없었죠. 1997년 3월 11일 그 절대선에 첫 균열이 생겨요. 장소는 이바라키현 도카이촌, 정부 직속 기관이자 일본 원자력 개발의 심장이라 불리던 PNC에서 폐기물 처리 시설이 폭발, 방사성 물질이 대기 중으로 누출됩니다. 원자력은 사용하기 나름이며 어떤 손에 어떤 마음에 쥐어져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더니 이를 호언장담했던 국가가 국민을 우롱한 거죠. 하지만 그들의 배신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재발 방지보다 은폐와 축소에 몰두했고, 이미 수년 전부터 이러기를 작정한 것처럼 설계 미비와 안전 불감증이 만연해 있었어요. 일본 언론은 이 사건을 이렇게 보도했죠. 방사능은 샜지만 국민에게는 한마디 말도 없었다. 국민들은 혼란에 빠졌고 국가가 숨겼다는 분노는 그보다 더 깊어집니다. 하지만 이는 전주에 불과했죠. 2년 뒤 1999년 9월 30일 또다시 도카이촌, 이번엔 민간기업 JCO에서 임계사고, 즉 방사능이 제어를 벗어난 상태가 벌어집니다. 허술한 안전관리, 훈련도 받지 못한 파견 노동자들, 그들이 눈대중으로 우라늄 용액을 들이붓던 순간 일본 역사상 최악의 민간 핵사고가 시작된 거죠. 결국 작업자 2명이 피폭으로 사망하고 현장과 인근 지역 주민, 구조 인력 등 수백 명이 방사성에 노출되어 당시 이바라키현 주민들은 식수를 구하기 위해 긴 줄을 섰고 더 이상 이 나라를 믿을 수 없다는 말이 거리 곳곳에 울려 퍼졌습니다. 원자력, 한때 국가의 자존심이자 전후 일본의 기술 낙관주의를 상징했던 이 단어가 이제는 위험, 은폐, 무책임, 그리고 죽음의 언어로 바뀌고 말았죠. 그리고 불과 10년 뒤 그 모든 허상 위에 세워졌던 시스템은 후쿠시마에서 완전히 붕괴하고 맙니다. 다음 이야기. 2011년 3월 11일 일본 도호쿠 지방에서 발생한 규모 9.0의 대지진은 일본 본토를 동쪽으로 2.6m 이동시키고 지구의 자전축마저 흔들 만큼 강력했다. 그러나 진짜 비극은 그 뒤를 이은 최대 40.1m 높이의 쓰나미에서 시작된다. 과거 후쿠시마현은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이라는 이유로 원전 유치가 추진된다. 그 결과 후쿠시마 제1원전에는 미국에서도 사용 중단을 권고받은 초기형 마크1 원자로가 다수 설치되었고, 해발 35m의 부지를 굳이 10m로 깎아내리며 비용 절감이란 미명 아래 안전은 뒷전으로 밀려난다. 그렇게 돈 한 푼 아껴보려 내린 결정의 대가는 실로 처참했는데, 예견된 위험은 결국 자연의 경고와 함께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쓰나미가 몰려오자 비상전력 장치가 침수되고 후쿠시마 원전은 완전 정전 상태에 빠진다. 냉각 시스템은 물론 감시 장비가 모두 마비된 채 원자로는 속수무책으로 과열되고 증발하며 압력을 높여갔다. 이것은 쓰리마일 섬에서도 체르노빌에서도 보지 못한 최악의 사고였다. 통제, 확인, 대응, 모든 것이 불가능한 상태. 그 누구도 이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을 마주하게 됐는데, 과연 이들은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을 초래하게 된 것일까? 9편, 일본 역사상 최악의 인재,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절대 안전의 거짓말. 6월 10일 저녁 6시에 그 이야기가 공개됩니다.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그보다 먼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